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S&P 500이 지금 올해 들어서 이틀 연속 하락했는데 사실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대형주들이 좀 많이 떨어지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오히려 상승한 종목이 300개를 넘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좀 중소형주들이 지금 계속해서 흐름이 좋다는 거죠. 그동안 우리 이 증시타임 시간 통해서 요일별로 다른 채널 분들이 나오십니다만 대체로 공통된 의견은 네, 작년하고는 약간 시장의 결이 달라졌다. 맞아요. 예. 그냥 빅테크 기술주 중심으로 달렸던 작년하고는 좀 다르다. 네. 어제 러셀 2000만 하더라도 그냥 맞아요. 올라버리잖아요. 그러게요. 나스닥은 소형주, 떨어지고. 소형주들은 나스닥이 제일 지금 오히려 지수가 좀 밀리는 편이고. 그나저나 야, 베센트 재무장관이 지금 이제 G7 재무장관 때문에 네. 다들 모여놓으니까 우리로서는 우리 원화가 한국 경제 펀더멘털에 비해서 너무 약하다 하는 그 멘트만 하는데 일본한테도 립서비스는 또 해줬네요. 엔화 변동성이 너무 크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레벨 나왔네요 합니다. 달러에는 160엔 그리고 서울에서 환율은 1,480원. 여기구나. 여기를 갖다가 한번 열어보자고 덤빌만 한데 네. 트레이더들은 예. 다른 사람도 아닌 베센트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례적이다라는 분석이죠. 당분간은 그거 까불지 마라. 거기 한번 넘겨보겠다고 덤비지 마라 하는 네. 그런 어떤 시그널 같은데 좋아요. 저런 립 서비스는 얼마짜리입니까 도대체? 말 한마디에 대단하죠. 10매던이 빠졌으니까 예. 저 한마디에 숏 잡았던 친구들은 대박이고 롱으로 우시우시 하던 친구들은 베센트 욕 한번 했겠죠. 그렇죠. 자, 오늘 환율 움직임도 좀 궁금하기도 예의주시 되는 하고. 상황이고 네. 여기에다가 또 금통위까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예, 또 챙겨봐야 될 뉴스도 많습니다. 저희도 오랜만에 좀 모셔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성상현 부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성부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유튜브계에 뭐라 그래야 되나? 지존? 지존? 예, 뭔가 이렇게 어느 채널이든 간에 성상현 부부장 썸네일에 얼굴이 뜨면은 조회수는 거의 확정적인데 문제는 네. 우리 SBS BJ에서는 지난번에 나오셨다가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네. 뭐야 노잼 어려워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시작하면서 재미없게 하시면은 지금 다른 채널에 전부 개장 전 무슨 주가 흐름하고 오늘 어느 업종이 튈까요? 어디가 갈까요? 어제 갑자기 동양고속도 갑자기 쉬다가 튀는데 이거 한 번 더 붙어야 되나 이쪽으로 가신다고. 네. 재밌게 소장님, 해주셔야 돼요. 제 속이 너무 시원한데요. 소장님. 일단 노잼은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물론 성부부장 거시적으로 깊이 있게 다뤄주시는 거 딴 데서 못 듣는 얘기를 풀어주시는데 우리 지금 저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들 대부분 아직 잠이 덜 깨셨어요. 그것도 감안하시고. 동양고속은 소장님 전문 아니세요? 동양고속, 계양전기 이런 것들. 소장님 그냥 보기만 하시는 거잖아요. 보기만 하죠. 네. 아니 그래 지금 약간 이렇게 성부부장 보시기에 매크로 쪽은 뒤로 조금 가고 네네. 작년하고 금년하고 살짝 1월 접어들어서 약간 시장 분위기가 다른 느낌은 드는데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일단 작년까지는 그거였어요. 지금까지 유동성은 많았다. 그런데 그 유동성이 예. 선별적으로만 갔잖아요. 어허. 네. 그 선별적으로 갔던 가장 큰 이유가 좀 어렵게 말씀드리면 좀 위험을 감수하는 유동성은 그동안은 적었다. 이게 연준이 금리를 저금리로 내리고 예. 우리 모두가 대출을 하고 예. 알트코인이 불장이 가고 어허. 이거는 이제 위험을 감수하는 유동성들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유동성? 네. 그런데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유동성들은 결국은 안전한 거에 계속해서 돈이 더 간다는 거죠. 이게 그렇죠. 양극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 어찌됐건 간에 기준금리는 긴축적으로 갔었고 기준금리를 계속 5.5%까지 올렸다가 내리는 것도 엄청나게 빠르게 내리는 건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시장에 돈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풀려 있었는데 네. 그 돈들이 어디를 갈지 고민을 하다가 예. 여전히 안전한 건 이쪽이야. 안전한 건 이쪽이야. 물론
이거의 리딩을 정부가 해줬습니다. 우리가 빅테크를 키우겠다, 아하. AI를 키우겠다, 아하. 이쪽 산업으로 우리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리고 뭐 단순하게 그냥 시장 논리뿐만이 아니라 패권 논리에서도 지금 AI 쪽은 필요하다라는 게 미국 정부 스스로가 엄청나게 강하게 푸시를 했잖아요.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돈들이 대부분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계속 강해졌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 시장은 대형주 중심으로 올라가고 소형주들은 천대받았습니다. 작년에 그랬죠. 네, 뭐 최근 3년 동안 그랬습니다. 최근 3년. 네. 그리고 실물 시장으로 돈이 못 갔습니다. 실물적으로 예. 그래서 예. 이게 실물 시장과 자산 시장이 양극화가 일어났었고 자산 시장 내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까지 뭐 미국은 현재 상황까지 전면 랠리도 아니고 전면 붕괴도 원하지 않는 거를 계속 이끌고 왔다라는 거를 저는 최근까지 시장을 말씀드릴 때 계속 말씀을 이런 식으로 계속 드렸던 것 같아요. 전면 랠리를 원치도 않고 네. 전면 붕괴도 원치 않는다. 네. 전면 붕괴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과거에 봤던 금리를 올리면 금융위기에 빠지고 어허. 금리를 올리면 경기 침체로 빠지는 어. 이거를 정부가 원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원한 적이 없었지만 지금은 조짐만 보여도 이거를 막기 위해서 예. 정부가 먼저 이거를 선제적으로 조치해버립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지금은 금융위기나 경기 침체나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용납도 못하겠지만 감당도 못할 수도 있죠. 네. 예. 가장 지금 부채를 많이 떠안고 있는 것도 미국 정부고 예. 미국 정부가 부채를 떠안아서 만약에 침체로 빠지게 되면 이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부채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AI나 그 빅테크 같은 이런 성장성 산업을 살리는데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인데 다른 쪽에 또 혈안이 된다고 하면 현재 지금 패권 전쟁 논리에서는 미국이 제2의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에게 패권이 추월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미국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전면 붕괴는 절대 원하지 않고 대신 전면 랠리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이끌어왔고 어제 지금 뭐 시장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네. 지금 저는 시장은 철저하게 눈치 보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눈치 보기가 눈치 보기. 어느 순간에는 해결이 될 거예요. 지금 미국 얘기죠. 네, 가장 큰 이유가 일단 지금 그 대법원에서 관세에 대해서 예. 어떤 식으로 판결할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계속 지금 연기하고 있잖아요. 사실 어제도 나오나 싶었는데 네. 결국 없었어요. 이게 결국은 그거예요. 관세에 대해서 전면 무효화를 하면 지금까지 미국이 끌고 가려고 했던 정책 주도형 랠리 이 예. 부분보다는 예. 단기적이지만 전면 랠리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어찌됐건 관세를 다 무효화시키고 이거를 이제 다시 이게 과거의 논리로 지금 풀어간다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양극화보다는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보고 있는 뭐 러셀이나 이런 중소형주 랠리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근데 만약에 지금 미국이 이거를 전면 무효화, 미국 대법원이 전면 무효화 형태가 아니라 지금 현행을 그냥 유지한다. 예. 그러면 현재 양극화는 더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시장은 이거에 대해 눈치 보기를 하는 것 같고 현재 상황에서는 무효화는 하되 다시 또 정부는 또 다른 카드를 꺼낼 수 있겠구나 정도로 지금 시장은 좀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 상황에서 현재는 약간 그 쏠림 현상이 있었던 빅테크 쪽은 약간 좀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쪽으로 지금 자본이 이동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전히 이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결국은 불확실성이 높으면 안전자산으로 돈이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근데 그 안전자산이 예전에는 국채였지만 지금은 그 안전자산이 뭐 금이나 이런 기금속으로 원자재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원자재 랠리가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금의 랠리는 과거의 뭐 실질 금리와 그래프를 비교하면서 그 논리보다는 불확실성이 매우 강해졌기 때문에 금의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그 상호관세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이 판결하는 건 이제 국가비상경제권한법에 의거해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게 적법한지 여부를 판결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아마도 이거는 이제 적법하지 않다로 판결을 내릴 거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카드를 꺼내 들어서 네. 뭐 품목관세라든지 어찌됐건 관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 이게 시장의 지배적인 논리란 말이죠. 네. 그럼 이대로만 나온다라고 하면 이게 시장의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인 변수일 수도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눈치 보기로 한다고요. 그래서 단기 랠리 가능성은 저는 그 중소형주나 이런 전면 아. 단기 랠리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 나오자마자 바로 카드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무효화를 한다라고 하면 시장은 일단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미국 정부가 꺼내려고 하는 카드랑은 미국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카드랑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베센트는 네. 준비돼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준비를 나오자마자 바로 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저는 결국은 미국이 지금 관세 있잖아요. 예. 사실 작년 초부터 관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이 많았습니다. 관세가 나오면 대공황이 가고 디플레이션이 가고. 예. 근데 미국은 그 스티브 마이런이 그 2024년도에 논문을 쓴 걸 보면 관세는 한다. 그런데 그 관세의 적정 비율은 12에서 17% 정도로 조정한다라고 처음부터 그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네네. 근데 우리가 작년 4월에 보면 그 관세 비율을 뭐 50%다 100%다 이렇게 막 때렸거든요, 미국이. 근데 결국은 지금 평균 관세율은 12에서 17 정도로 가 있습니다. 이게 그 논문을 보면 12에서 17이면 예. 미국이 관세 수입도 거둘 수 있고 예. 신체로도 빠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다 계획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를 다시 전면 무효화한다? 그럼 다시 또 이 방향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할지 사실 저도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네네. 근데 아직까지 시장은 이게 무효화하거나 일부 그렇게까지는? 무효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빅테크는 그동안 양극화가 됐던 게 좀 돈의 이동이 조금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좀 시장을 보고 있지. 저는 지금의 시장은 아직까지 다 눈치 보기고 예. 방향성을 아직 못 잡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또 준비해 오신 내용들을 갖다가 짚기 전에 조금만 더 우리 그냥 성부 부장님의 그냥 느낌과 촉만 보고 싶은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뭐 어제 우리 환율이 네. 77원 50전에 마감됐던 게 이게 뭐 64원, 62원까지 했으니까 10원 이상 뚝 떨어뜨리고 네. 160엔 곧 돌파하나 싶었던 달러엔도 지금 뚝 밀려서 지금 158점 뭐 37 뭐 이러고 있으니까 158 초반까지 왔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원화 약세, 엔화 약세에 코스피하고 니케이가 같이 막 올라가던 이 흐름이면 그러면 오늘 증시는 그러면은 일본이나 우리나 네. 꺾인다고 보세요? 아니 꺾인다기보다도 뭐 좀 그동안 올라갔던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거나 뭐 그렇게 보세요? 저는 근데 일단 예. 지금 어찌됐건 우리나라 원 달러 환율 말고 예. 그 달러 인덱스를 보면 인덱스. 달러는 일단 108까지 올랐다가 지금 98까지 떨어져 있는 네네. 상황이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어쨌든 기준금리는 지금 전 세계가 인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예. 일본을 제외하면 예. 그리고 유가도 어느 정도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고 네.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이 상황에서는 한국 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한국 보고 있어요. 시장이 증시가. 네. 그런 근데 소위 말하는 삼전에.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보통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좀 돌거든요. 근데 지금 반도체가 AI라고 하는 내러티브랑 같이 붙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한국 시장을 그렇게까지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재정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재정 정책에 근데 하는 방식을 보면 우리나라 성장을 살리겠다라는 게 좀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뭐 지금 전 세계가 다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는 있지만 우리나라도 어떻게 AI에 진심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뭐 단기적인 등락은 저도 뭐 너무 많이 오르면 좀 빠질 수 있겠죠.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는 선도 섹터는 반도체고 그 반도체가 단순하게 밸류에이션 버블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흐름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수의 흐름도 뭐 그런 상황에서 보면 예.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환율만 놓고 보면 환율은 어찌됐건 간에 사실 원화가 약세면 수출 기업이 나쁘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너무 많이 올라가면 위험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느 일정 수준 밴드에서 우리나라도 한번 개입을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좀 떨어뜨렸잖아요 한번. 작년에 개입했고 네. 크리스마스 이브 날부터 최근에도 해가지고. 개입했고, 네, 예. 네. 그러다가 지금 다시 또 이제 반등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이 구두 개입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미국이 구두 개입에서 만약에 이번에 성공한다라고 하면 네. 우리나라에 더 안 좋다고 봅니다.
그냥 이건- 이거는 좀 내피셜이긴 한데 베센트 미국은 장관의 이번 네. 구두 개입이 성공을 그러니까 해서 예를- 환율이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가 되면 꺾이면 네, 아래쪽으로 네. 이게 유지가 되면 어. 단순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예.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정책적으로 실패를 했는데 네. 베센트의 구두 갭이만 성공을 한다? 그러면 미국은 이걸 또 하나의 카드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구두 갭만 해도 우리나라 환율을 건들 수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카드가 네. 미국 입장에서도 하나가 더 생기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좀 큰 카드고 좋은 카드고 입으로 할 수 있는 카드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런 또 이렇게 되겠네. 그럼 또 급하면 또 한마디 더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미스터 베센트 이렇게 하면 베센트는 그럴 텐데 맨입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 그런 관점으로 뭐 저는 일단 이건 내피셜이긴 합니다. 미국이 예, 뭐 그런 예. 생각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예.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환율이라고 하는 게 뭐 사실 맞추는 게 지금 불가능하잖아요. 지수랑 네, 뭐 증시라는 예. 것도 또 다르고 예.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환율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어찌됐건 간에 1,500원 정도 수준으로 가면 계속 개입을 하려고 지금 네. 하는 것 같아요. 네. 어제 49,200포인트 턱 밑에서 네. 다우 지수가 네. 이제 어제 하루 사이에 그냥 42포인트 빠져서 49,149 네.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네. 우리가 지금 4,723포인트인데 코스피가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는 작년 새 정부 들어서 제시했던 비전이 코스피 5천이었어요. 네. 네. 언제까지 간다는 얘기는 없었고 코스피 5천. 네. 그렇고 원래 임기내 아니었나요? 그게 임기 냉가됐는데 지금 우리 분위기는 1월 중에 보자 이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작년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피터 나바로가 먼저 그 얘기를 끄집어냈는데 네. 4월 중에 작년 4월에 다우지수 5만 갈 것 이랬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리딩방을 막 하던 그 작년 9월 22일 날 네. 다우지수 조만간 거기도 조만간이에요. 곧 5만 갈 거 네.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성부부장 보시기에 다우 5만이 빠를 것 같아요. 우리 코스피 5천이 빠를 것 같아요. 그냥 촉만 보는 거예요. 한국이 빠릅니다. 한국이 빨라. 한국이, 한국이 빠른 근데 것이다. 이게 저는 상반기가 기회가 많다고 봅니다. 상반기에 네. 우리나라 상반기, 전 세계가. 전 세계가. 왜냐하면 일단 미국은 뭐 또 빅뱅 얘기하시는구나. 네? 미드텀스와 커밍인가? 예. 일단 저기 연준 의장이랑 이런 네. 부분 교체가 있고 네. 이게 시장은 결국 선반영을 하거든요. 근데 연준 의장이 트럼프가 원하는 사람이 온다고 해도 사실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하면 자산시장이 더 악재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선반영은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사람이 오면 이렇게 되겠지라는 네. 선반영. 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의 랠리를 부추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2분기 때 되면 어찌됐건 간에 그 사이에 연준 의장이 교체되고 그 전에는 좀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좀 몰려있는 상반기가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도 하반기보다는 상반기가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일단 올해 미국 시장은 네. 실물 시장도 살아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 지금까지는 은행이 예금이 들어오면 자산을 매입했어요. 자산만. 예. 보통 자산을 매입하거나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올해 제가 보는 미국의 시장은 자산 매입도 당연히 하겠지만 대출로 풀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어찌됐건 간에 지금 그 막대한 부채 규모 네.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GDP 규모를 키우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GDP 규모 자체가 결국은 통화량과 통화 속도의 합입니다. 곱입니다. 근데 그 통화량을 키우려고 하면 예. 결국은 통화 송수를 창출시키는 광의 통화가 풀려야 됩니다. 그게 아하. 결국은 대출이거든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부분을 자기 공화당의 중간 선거 때 업적으로 과시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반기부터 드라이브를 세게 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은행들에게 좀 강압적으로 유도를 할 거고 은행들은 그 대출 사이클을 풀려고 하면 결국은
연준의 협조, 뭐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시장을 유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게 상반기 때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랠리에 어떤 시장이 좀 뭐 더 갈 수 있고 어떤 시장이 덜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좀 투자를 하는데 좀 유리히 좀 분석하는데 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설명을 하시는 게 결과적으로 지금 미국의 정부 부채가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네. GDP 규모를 늘림으로써 정부 부채 비중을 상대적으로 줄여내는 거고 그렇기 비율을, 위해서 네. 그렇기 위해서 이제 통화량을 늘리는 거고 네. 이제 은행들이 이제 대출을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게끔 네. 그러면은 결국에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네. 이게 결국에 주식시장으로 가서 주식시장의 랠리를 이끌 수 있다. 그런데 네. 하반기엔 좀 인플레이션이 또 걱정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원래 성장 다음에 나오는 게 물가입니다. 예 예. 그래서 성장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물가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 우리가 봤던 그 2020년도 봤던 네네. 그 물가 상승률 있잖아요. 네. 9점 몇 프로, 9.2%. 그런 물가 상승률은 공급망 차질에 나오는 물가 상승률이에요. 근데 제가 보는 물가 상승률은 그런 물가 상승률을 보는 게 아니라 성장이 끌고 가는 물가 상승률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뭐 조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인플레이션 올라간다고 하면 뭐 증시 입장에서는 멀티플에 좀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예. 미국은 이런 인플레이션마저도 원한다고 하는 거죠. 용인해 왔죠 계속. 예. 예. 연준의 목표치가 2% 물가 상승률이지만 네. 정부는 3% 물가 상승률을 원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음. 이게 결국은 GDP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성장도 영향을 미치지만 물가도 영향을 미치고 그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치보다 1%만 높게 나와도 1%포인트만 높게 나와도 이게 복리 효과로 치면 GDP 커지는 규모가 훨씬 빠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부채 비율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커진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국은 뭐 단순히 부동산을 올려가지고 버블을 일으켰다 이게 아니라 네. 네.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어. 유도를 해서 기업들이 대출을 계속 유도를 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AI도 네. 지금 정부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네. 거잖아요, 사실은. 예. 빅테크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 이게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죠. 기업에 대한 지원 자체가. 네. 그리고 기업들이 이제 확신을 가지고 대출을 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투자를 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은행들이. 기업에 대해서. 그러면 은행들은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정부가 은행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과거에 영국도 이런 방식을 썼었습니다. 영국. 네. 과거라 하시면. 그러니까 과거에 서방 국가들이 대부분 다 예. 부채가 그러니까 패권 국가를 잡았던 국가들은 대부분 부채가 쌓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 대부분 허리띠 졸라매기를 해서 부채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해결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 GDP 사이즈를 키워서 이 부분을 해결했고, 근데 네. 그 GDP 사이즈가 GDP가 커지는 게 결국은 통화량이라고 하면 여기 풀리나 사실 그건 커지는 건 똑같거든요. 네. 근데 성장성이 안 나오는 쪽으로 GDP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확대되잖아요. 이거는 결국은 그 패권이 지속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 부패나 이런 쪽으로 많이 빠지거든요. 그게 아니라 근데 성장성이 있는 산업 쪽으로 사이클이 커진다라고 하면 이 부채 규모는 줄어들었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규모 네. 자체는 줄진 네. 않죠. 예. 근데 그 부채 비율을 놓고 보면 예, 높았다 상대적으로. 하잖아요. 그거를 미국 정부는 기조를 잡았다라고 보고 있고 정부는 이 기조를 잡았고 연준은 이거를 협조를 하고 예. 자산시장은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것만 안전하니까 이쪽으로만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은 유동성들이 좀 확산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보는 시장은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논리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정부가 주도하는 그 지금 국가 자본주의를 보고 있는데 이거는 정부가 똑똑해야 됩니다. 똑똑해야 되죠. 네. 정부가 똑똑하지 않으면 네. 이 자본주의는 무조건 실패합니다. 그렇죠. 네. 정부가 시장보다 똑똑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제 말은. 지금 똑똑하다고 보세요? 진짜 똑똑하다고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람들은 되게 예민한 질문이었네요. 불안하면 기업은 절대 투자를 못합니다. 그리고 네. 금리가 높으면 투자 못합니다. 예. 근데 정부는 할 수 있어요. 예. 이게 정말로 우리의 먹거리라고 하면 어. 금리가 높든 왜냐하면 정부는 일단 재정을 풀 수 있는 그 힘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재정이 풀리는 게 진짜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그 정부는 다음 사이클을 먹을 수 있는 그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거는 똑똑한 정부고 네. 그 재정 적자라는 확대 재정 정책이라는 그
다소 네. 후가가 두려울 수도 있는 그 카드를 선택해서 네. 말씀하신 대로 네. 경제를 키우고 네.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뭐 그렇게 된다면은 똑똑한 정부인데 네. 그게 아닐 경우는 네. 나중에 망조가 들잖아요. 망조가 그게 뭐 아르헨티나 뭐 글쎄. 동남아시아 국가들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 예. 다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베네수엘라 예전에 4위 국가였어요. 맞아요. 네. 그런 나라들이 흔히 하는 말로 장충체육관 필리핀이 지어줬어요. 친동파시는 그때 필리핀에 그때 태어나셨어요? 농가를 가고 돈 벌러 갔어요. 네. 그런데 저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현재 미국은 국가가 주도하는 자본주의가 시작이 됐고 사실상 지금 이거는 트럼프 정부에서 시작된 게 아니다. 사실 칩스법이라고 하는 게 국가 자본주의를 칩스법? 네.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법안입니다. 이게 정부가 1달러 투자할게 민간이 10달러 가져와 우리 같이 과학기술이나 반도체 하자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밀고 가는 산업에 니네가 들어와. 음.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쪽 산업을 우리는 육성할 거야라고 하는 게 칩스법이었습니다. 그게 바이든 정부 때 사실 시작됐잖아요. 네.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보면 미국은 현재 산업 인프라에서 우리가 지금 기반을 잃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매우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지금 살리지 않으면 우리가 경제가 좀 둔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패권이 산업 패권이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산업 패권이 넘어가면 금융 패권은 바로 뺏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미국 정부가 알고 있고 네. 연준은 이런 정치적인 그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연준의 생각과 정부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네. 결국은 연준도 정부에 협조할 거라고 본다고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는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약보합 출발 예상되네요. 4,714. 코스닥은 0.7% 하락 예상됩니다. 935로 집계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5%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139,300원. SK하이닉스도 0.9%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739,000원. LG 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8%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96만 3천 원이고 현대차입니다. 오늘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최근에 현대차 그룹 쪽으로는 굉장히 좋았었는데 오늘은 잠시 좀 쉬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또 얼마나 또 대기 매수세가 유입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6%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29만 5천 원. HD 현대중공업도 1.4% 상승 예상되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상승 예상됩니다. SK스퀘어는 42만 9,500원으로 호가 집계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1%대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 46만 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에코프로 호가는 92,200원, 2% 약세가 예상되죠. ABL바이오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레인보로보틱스 호가는 45만 9,500원. 리가켄바이오가 1.6%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6만 5,500원. 그리고 HLB가 소폭 하락 예상되고 삼천당작 예상 체결가는 25만 7천 원이죠. 코오롱티슈진 7만 1,7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펩트론 지금 예상 체결가는 22만 9,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7분가량 남았는데 글쎄요, 지금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건 앞서서 이제 성상현 부부장이 눈치 보기 장세다라는 말씀을 네. 주셨는데 오늘 국내 증시도 일단 호가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는 시장 방향 예측이 좀 쉽지 않잖아요, 요즘에. 여전히 또 예. 변동성도 있고 또 개별적인 종목 재료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장이다 보니까 글쎄요, 또 개장하고 나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환율도 봐야 되고. 네. 예, 천스닥은 언제 가냐 뭐 이런 소리들이 요새 들리던데. 천스닥, 예. 천스닥은 됐고 일단은 코스피니까. 예. 뭐 오늘 다음은 5포인트라도 올리지 않을까요? 음, 다음은 2, 3포인트라도 퍼센트 말고 네, 포인트라도 포인트라도 예. 어쨌거나 또 사상 최고치 경신으로 가지 않을까요? 어느 놈이 가고 어느 놈이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왠지 그럴 것 같은 소장님의 벌써 이 오늘 강. 막연해지는 대충 뭐 그런 거 아니겠어 하는 일인 나이브해지는 이게 이런 장이 돼버렸습니다. 코스피 빠지면 뭐 또 오후에 오르겠지 뭐 이런 분위기. 오늘 조금 밀리면 내일 또 뭐 2배로 튀겠지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크게 지금 하방 압력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위기가 그러네요. 예, 맞아요. 분위기가 그러고 누가 만드는지 어쨌거나 지수 만드는 기술은 대단합니다. 어쨌거나 매일 플러스예요. 사상 최고치고. 아니 근데 저것도 또 이제 개장해보고 봐야 되겠는데 자, 그 전에 이거 오늘 진짜 많은 내용을 갖고 오셨네. 근데 나 이게 너무 듣고 싶어요. 뭐요? 개장 전에 뭐요? 우리 성부부장께서 정의하는 굿버블, 이게 생산성이 나오는 버블, 그리고 생산성이 나오지 않는 버블을 배드 버블 이렇게 이제 얘기하셨는데 아니 이 차이점은 무엇이며 네. 지금 다들 뭐 약간 버블기가 있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분위기예요. 네. 예, 버블 끝날 때 나오는 뭐 징후 이런 것까지도 한번 묶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우선 좋은 버블, 나쁜 버블, 생산성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무슨 말이에요? 버블에도 생산성을 엮으셨네. 생산성 예를 들어 철도는 생산성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철도는 나왔죠. 그리고 닷컴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닷컴도 뭐 망한 데가 좀 많아서 그렇지 나왔죠. 엄청난 생산성이었죠. 네. 튤립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었죠. 제가 보는 거는 그거예요. 이게 결국은 생산성이 나오는 거는 결국은 남는 게 실물, 인프라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버블이 끝난 이후에 남아서 그 국가의 먹거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물론 뭐 튤립도 생산성이 안 나왔다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해 국가에서 네덜란드가 엄청나게 지금 뭐 그래서 근데 지금 앞으로 패권을 이끌고 가야 예. 되는 그 산업군 있잖아요. 예. 그게 뭐 반도체였다고 반도체, 네. 그게 철도였다면 철도. 결국은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르게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빠르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몇 년치 뒤까지에 대해서 벌어들이는 것을 한 번에 다 반영시켜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결국은 이 실물 사이드는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지만 주식시장은 갔다가 빠지는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AI 자체가 앞으로 먹거리가 맞느냐 그리고 이게 과연 생산성이 나올 수 있느냐 이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거는 생산성이 나올 수 있는 산업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과연 그러면 미국 주식시장의 버블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현재가 너무 버블이고 현재가 꺼질지 안 꺼질지 사실 우리가 이거를 잘 고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저는 그거를 직관적으로 사실 이거는 직관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관적으로. 몇 년 이 산업 사이클이 몇 년치 먹거리를 땡겨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요. 그리고 5년 뒤에 얼마큼 벌지는 그걸 누가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확실한 건 있어요. 정부가 지금 이거를 지원을 하고 있느냐, 이제 관리에 들어갔느냐. 아하. AI 산업을 더 지금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느냐, 예. 아니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는 빠질게, 니네가 해봐라고 하는 관리의 모드로 들어가느냐. 예전에 그런 공포 영화는 아닌데 네. AI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게 그 TV에서 봤나 유튜브에서 봤나 모르겠는데 소장님이 예를 들어서 예. 이메일 있잖아요. 이메일. 이메일. 개인정보 이메일들. 네네. AI에게 이걸 볼 수 있도록 해줬다고 해주면 AI한테. 예. 예. 해줬어요. 예를 예, 들어서. 예. 그리고 소장님이 이 AI를 다른 AI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AI가 이걸 알았어요. 이 AI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요? 소장님의 개인 정보를 가지고 소장님의 약점을 찾아내서 음. 나를 못 바꾸게 한다고 하는 거죠. 영화에 그런 게 있어요. 네. 근데 그 영화는 아닐 것 같아요 이제는. 왜냐하면 이게 최근에 그 어떤 이쪽으로 이제 분석하고 있는 그런 뭐 LLM 이런 쪽으로 분석하고 있는 어떤 회사에서 네. 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거든요. 음. 이렇게 그 방향으로 가면 관리 모드로 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는 AI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고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는 관리의 모드로 같이 가지 않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도 전 다 비슷하게 봅니다. 얘들이 지금 이걸 지원하고 있냐? 관리의 모드로 들어갔냐? 예.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설적인 유동성 관점인데 예. 닷컴 버블이 저는 꺼진 이유 중에서 하나가 어?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미국 정부가 재정 적자에서 예. 재정 흑자로 돌렸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2000년대 정부의 흑자. 정부가 흑자로 돌았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미국 정부의 적자는 민간의 흑자다. 어허. 그런데 정부의 흑자면 민간의 적자다. 달러는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지금 미국은 정부 적자를 내고 있습니까? 흑자를 내고 있습니까? 적자. 평균치보다 더 많은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음흠. 근데 이게 만약에 적자 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흑자로 돌린다? 그러면 정부는 더 이상
민간을 지원할 생각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두 관점으로 보고 있고 음. 기업을 바텀업으로 분석을 해서 음. 이게 버블인지 아닌지는 누구도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버블은 계속 하거든요. 예. 저는 이 버블을 꺼뜨리는 건 결국은 중앙은행과 정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직 뭐 버블 붕괴를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아직 생산성도 안 나오는데 무슨 버블입니까? 생산성도 안 나오는데.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산성이 나오고 GDP 규모가 커지고 네. 그 부채 비율이 줄어드는 이후에 음. 저는 미국 그다음 관리의 모드로 들어가지. 아직까지 지금 보지 못했는데 여기서 버블을 꺼트린다?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제 미증시를 비롯해서 우리 증시가 전면 랠리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네.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예. 하나 그래프 예. 하나 보여드릴까요? 예. 이 표를 한번 보실게요. 제가 지금 현재 상황을 분석을 할 때 네. 가장 많이 보라고 하는 시기가 예. 1940년대에서 1960년대 2차 대전 끝나고부터 1960년대까지의 시장을 보라고 합니다. 그때도 GDP 이 대비해서 설명이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네네. 개장하고 좀 그렇죠.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월 10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좀 일제히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S&P 500 이제 이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중소형주들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러셀 2000 오르는 모습이었고 전반적으로 빠른 순환매가 좀 이어지고 있는 장세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도 종목별로 좀 순환매가 예상되는 분위기인 것 같고 여전히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진 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양시장 출발 지수부터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소폭 하락합니다. 지금 4,710, 0.2% 소폭 내림세고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939 그리고 양시장 소폭 내림세인데 일단은 지금 뭐 코스피 4,700선 계속해서 좀 지지가 되고 있는지 여부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1% 떨어집니다. 148,7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1.6% 내림세입니다. 73만 원. LG 에너지솔루션 보합권으로 38만 9천 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좀 올라갑니다. 193만 5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10만 2,600원. 1% 떨어지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흐름 굉장히 좋네요. 오늘 지금 3.4% 올라갑니다. 지금 어제 1%가량 좀 떨어지면서 물량이 나오나 싶었는데 이내 하루 만에 좀 빠르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31만 6천 원, 현대차 0.9%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네요. 40만 7,500원, HD현대중공업이 1.9% 상승합니다. 62만 7천 원, 62만 8천 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0.6% 떨어집니다. 8만 9천 원이고요. SK스퀘어가 2% 약세로 42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소폭 올라갑니다. 지금 46만 7천 원, 46만 7천 원 선이고 에코프로비엠이 0.3% 상승으로 15만 400원, 에코프로가 0.7% 떨어지고요. 에이벨바이오가 19만 3,900원으로 0.8%, 0.9% 올라갑니다. 레인보로보틱스가 좀 떨어집니다. 45만 2,500원, 리가캠바이오가 0.8% 상승으로 16만 4,100원이고요. HLB는 5만 1,900원으로 1% 하락합니다. 삼천당작 26만 1,500원으로 3.98% 상승 중이고요. 코오롱티슈진도 7만 2,700원으로 1.3% 올라갑니다. 팩트로는 22만 7,500원, 0.6%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앞서 보셨다시피 일단은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지금 조선증권 우주항공산업, 여기 또 방산까지 좀 속해 있겠죠. 조선주부터 볼게요. 하나오션이 2.6% 올라갑니다. 14만 5,800원이고 HD현대중공업 63만 원, 삼성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도 상승하고요. 대한조선도 1.6% 올라갑니다. HJ중공업도 2%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세진중공업도 2만 원, 지금 2% 가까이 올라가죠. 자, 그리고 오늘 증권주들도 흐름이 좋네요. 지금 부국증권이 6% 강세입니다.
62,700원. 미래에셋증권 5% 상승합니다. 31,000원 선을 중심으로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DB증권, 유안타증권, 삼성증권도 상승합니다.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특히 스페이스X와 관련된 또 증권주로서 많은 투자자들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한국금융지주, 하나투자증권, 신영증권 다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오늘 관광업체 쪽도 좋네요. 지금 관광업체 쪽에서는 뭐 좀 일부 종목이 강세를 나타내는데 넥스틸이 8% 이상 올라갑니다. 1,930원. 그리고 KBI 동양철관, 하이스틸, 휴스틸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백화점 쪽이 어제 그 인적 분할 소식이 있었죠. 하나 쪽. 하나갤러리아가 24% 급등합니다. 2015원 선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하나 쪽이 올라가다 보니까 백화점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좀 착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하나갤러리아가 23% 급등합니다. 자,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118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31억 원, 497억 원 순매도입니다.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는 405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39억 원, 37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환율 오늘 궁금하시죠? 달러 환율 볼게요. 오늘 많이 떨어지네요. 12원 50전 하락한 1,465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와, 베센트 한마디가 굉장히 크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살짝 돌려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아닌가 싶은데 저는. 그렇죠. 네, 그 사람 입에서 뭐 립서비스 차원이 됐건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이건 간에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것은 어쨌거나 최근 달러 환율은 한국 경제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다. 너무 높다라고 뭐 그렇게 나오니까 뭐 딜러들 입장에서는 당분간은 이제 달러 롱플레이는 접는 거죠. 뭐 이럴 때는 괜히 그래 보여줘봐 돈 보여줘봐 이러면서 괜히 샀다가는 그냥 다치니까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예. 벌써 딱 돌리네 코스피. 네. 플러스로 맞아요. 싹 돌리네. 예. Don't worry. Be happy. 예. 지수는 걱정하지 마라. 네. 그 대신 바이오가 오늘은 오를지 내릴지는 그날 열어봐야 된다. 갑자기 어제는 바이오. 빠졌지만 오늘은 또 바이오가 오른다. 뭐 이런 식이니까 재밌네요. 예. 다들 막 개장 초에 한꺼번에 다들 들어가시나 이 앱이 막 잘 안 열리네. 그래요? 시세가 궁금해서 다들 막 한꺼번에 어떤 들어가시는지. 시세 궁금하신데요? 동양고수. 동양고가 매일 그냥 시세는 체크하세요? 아유 그래요. 네 저기 아니 앞서, 아까 네. 그 말씀 마저 들어야죠. 네, 시간도 얼마 맞아요. 없는데. 네. 음.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현재 그 부채 비율을 미국이 어떻게 해결을 해나갈지를 볼 때 네. 어떤 시대를 가장 많이 비교해 보라고 사람들에게 말씀드리냐고 네. 하면 1940년에서 1960년도에 미국이 어떤 식으로 이걸 해결했는지. 그거를 네. 우리가 물가가 높았으니까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그때 주식시장이 엄청 안 좋았다라고 분석하는 시기가 네. 대부분 이제 뭐 레포트라는 거 보면 네 1970년대 폴 볼커 시작입니다. 그렇죠. 근데 폴 볼커가 연준 의장을 했을 때 그 70년도의 시기랑 지금 현재의 시기는 저는 정부 입장에서는 확연히 다르다고 보고 정부 보기 때문에 입장에서? 그때의 연준의 정책을 가지고 이번에 대입을 하면 전혀 워킹을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투자에 있어서나 모든 측면에서 지금 현재 미국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잃는 거에도 이 방향은 저는 안 맞다고 보고 있고 1940년도에는 미국 정부 부채 비율이 GDP 대비해서 지금 수준이랑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요. 그런데 1970년도에는 그냥 이 표만 한번 보여줬거든요. 1970년도에는 아래 그 동그라미 있잖아요. 네. 이때는 정부 부채 비율이 GDP 대비해서 낮았습니다. 근데 40년도와 지금은 높았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때 미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이걸 해결을 해 나갔는지를 이게 20년 사이클이었습니다. 20년 사이클.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 나갔는지를 분석을 해야 앞으로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막 그
뭐 뇌피셜이든 정책이든 막 나오잖아요. 네. 뭐 스테이블 코인 나오고 이게 너무 중구난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통합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얘들이 해결을 할지에 대한 그 탑에 대한 그 핵심 자기만의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이해가 된다고 하는 거죠. 이때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요? 어떻게? 이때도 똑같았습니다. GDP를 키웠습니다. GDP를 네. 키웠다. 근데 GDP를 왜냐하면 당시에도 2차 대전 한다고 뭐 엄청나게 부채가 높았잖아요. 예. 그때도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연준은 미국 정부는 당시에 10년 장기 금리를 2.5%를 마킹을 해버리고 단기채 금리는 3개월 단기채 금리는 0.375로 마킹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고정을 시켜놓고 네. 그 고정된 금리에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을 하고 그걸 연준이 다 사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식이냐면 인플레이션이 있었잖아요. 예. 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는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이거를 침체로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침체는 회피를 하고 성장이 나오기까지의 우리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를 연준을 이용을 하겠다. 그리고 성장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시장에다 맡기겠다였습니다. 이 그래프를 하나 보시면 이게 1950년에서 현재 2025년까지 이 점선과 파란색 선이 있거든요. 네. 이 점선이 파란색 선이 생산성 그래프고요. 생산성의 흐름. 그리고 점선이 GDP 디플레이터라고 하는데 이게 물가 상승률이랑 똑같은 그 흐름입니다. 실질 GDP분의 명목 GDP를 계산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물가 상승이 어땠는지를 보는데 이때가 70년대였어요. 물가가 생산성보다 엄청나게 높게 나올 때. 그런데 1950년부터 1960년대를 보면 이 파란색 선이 네. 이 점선보다 높게 유지가 된다고 하는 거죠. 이 물가가 낮지도 않았는데 생산성이 그보다 더 높게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1940년도 그래프는 없는데 1940년도에는 물가가 더 높았습니다. 예. 생산성보다. 그래서 예. 당시에 어떤 식으로 했냐고 하면 생산성이 나오기까지는 철저하게 중앙은행과 은행들을 이용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용인을 하고 그러면서 GDP 규모를 키우되 이게 금리를 올리면서 침체로 빠지는 그런 시나리오를 용인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산업 사이클을 키울 때 이때만 고속도로 나오고 뭐 핵 나오고 다 나왔거든요. 예.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정부가 도와줬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생산성이 물가가 높게 나오면서 이게 자산시장이나 그 모든 시장에 다 엄청나게 호재로 들어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40년대에는 굴곡이 있었지만 침체로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큰 폭의 조정은 없었다. 물론 밸류에이션 조정 때문에 변동성은 컸다. 근데 50년에서 60년 사이클을 보면 생산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 버블이 완전 커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이번에 AI 사이클이 언제 그러면 뭐 버블이 엄청나게 형성이 되고 언제 이 버블이 꺼질까? 저는 이 버블이 아직까지 형성이 안 됐다고 보는 게 현재는 생산성이 엄청나게 나오면서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된 상황이 아니다라고 본다고 하는 거죠. 이게 확산되기 시작하고 진짜 미국의 GDP가 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게 뭐 오르지 않아야 될 정도까지도 다 오르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미국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지원에서 관리의 모드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고 예. 그때는 연준도 자기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본다는 거죠. 근데 현재 상황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AI가 네. 사람들을 다 자를 거다. 예, 그러면서 예, 실업률이 예. 엄청나게 커질 거고 돈을 쓸 사람이 없다. 그러면 침체로 빠진다. 제가 생산성이 올라가면서 자산시장이 올라간다라고 말을 하면 이걸로 반론을 하시더라고요. 예. 너 AI가 생산성이 올라간다며. 어. 생산성이 올라가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올라가냐고 하면 결국은 자본의 기여도가 올라가고 예. 이 자본의 기여도가 노동 기여도를 둔화시키면서 예. 이게 혁신 사이클이 돌고 있는 그걸로 가버리거든요. 그게 이 표인데 뭐 작게 나와서 좀 뭐 말씀드리는 그런데 하여튼 노동 대비 자본이 이 노란색이고 총 요소 생산성이라는 게 회색 그래프고 그리고 노동 질적 수준이라는 게 파란색 선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 결국은 노동의 질적 수준이 결국 노동 기여도가 둔화된다고 하는 거고 자본의 그 노동 대비 자본의 기여도가 올라간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노동은 둔화되는데 자본이 올라가면서 이게 사람은 필요 없지만 생산성이 올라가는 총 요소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이게 네. 닷컴 버블 때도 나왔던 거거든요. 예. 이게 올라갈 때 보통 버블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다 믿거든요. 그때부터. 어? 근데 아직까지는 이 총 요소 생산성이 닷컴 버블 때처럼 올라온 상황이 아닌데 지금 닷컴 버블이랑 비교를 하면 그 초기 증상이랑 비슷하다. 올라오고 있다. 총 요소 생산성이. 이게 혁신이 지금 되고 있는지 되고 있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요소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사람들을 잘랐을 때 침체로 빠질 거냐? 사실 이게 결국은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많이 반론을 하는 요인 네,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네. 저는 일자리 수는 줄어들어도 네. 그 일자리 수가 지금 현재 우리가 단순 수행하고 있는 거에서 어. 다 바뀌어 나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거를 이렇게 바뀔 거라고 정해놓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찾아서 간다로 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의 소득은 노동소득에서 자본소득으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배당소득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 배당소득도 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소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좀 더 아주 현학적으로 말씀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네. 있는 놈은 더 잘 살게 되고 네. 없는 놈은 이제 살 길이 막막해진다는 얘기. 그 없는 놈을 알고 하여튼 좀 예, 이거 예, 돈을 예, 그러니까 못 예. 버는 사람들을 예, 위해서 예. 결국은 이 AI 생산성이 나오고 난 뒤에 예. 그 다음에 정부가 할 일이 뭔지 아세요? 뭐죠? 조세를 재분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보조금 준다는 거죠, 그냥 살 수 있도록. 글쎄. 네.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거고 생산성이 나온다고 하는 거는 상품의 물가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 소득 자체는 올라갑니다. 이게 구매력을 다시 또 키운다고 하는 거죠. 오케이. 이게 결국은 핵심, 그게 산업혁명 때도 다 잘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산업혁명 때 잘렸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잘렸지만 마차 앞에서 이게 길 안내하는 사람 잘렸지만 자동차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서 새로운 산업이 열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확장이 되면 이 직업에 대한 모든 것들이 많이 바뀔 수 있다고 그래,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네네네. 그건데 아까 뭐 연준의 도움 없이는 뭐였지? 그거는 내가 이따가 다시 유튜브로 그 멈춰놓고 그 자료를 갖다 꼼꼼히 보면서 한번 공부를. 나 지금 아침부터 머리 쥐가 나네 지금 성부부장 얘기 들으려니까 이해도 빨리빨리 안 되는 데다가. 제가 근데 최근에 그거다가 한 1.5배속으로 한번 해보셔. 근데 딴 거보다 그거요. 우리가 살아보지도 못했던 1945년에서 뭐 60년대 얘기를 하시는데 네네. 그때하고 지금은 세상도 다를 뿐더러 다르죠. 성부부장은 생산성 위주로 말씀을 하셨어. 네. 금리를 갖다가 택도 아니게 낮은 레벨로 묶어놓고 국채 발행해서 연준이 그걸 돈 풀었다는 얘기야. 네. 그렇게 해서 무슨 뭐 뉴딜이고 뭐고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다 돈 풀었고 네. 그런 시기였는데 근데 그 후과가 네. 결국 폴 볼커를 갖다가 끄집어냈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 엄청난 그때는 인플레이션도 아닌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였다고. 네, 그때 경기는 경기대로 망가지고 그 후과는 그거예요. 돈 푸는 거는. 네. 지금은 이제 생산성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일단 돈 풀고 네. 일단 재정 적자 키우고 정부의 적자는 민간의 흑자 아까 네, 뭐 신박했는데 네. 듣기엔 우선 싶은데 이제 이 디엔드 부분에 가가지고 이게 해피엔딩인지 그건지는 아직 아무도 장담 못하는 결국은 버블은 꺼집니다. 결국은. 네. 근데 저는 지금이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음. 소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불확실성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게 금 같은 그런 희귀 금속들. 글쎄. 이고 저는 사실 뭐 이거는 좀 언급하기도 그래도 하여튼 비트코인도 그런 거에서 나온 하나의 화폐였잖아요. 그래. 저는 그 부분도 결국은 지금 비트코인은 근데 유동성이랑 맞물려 있긴 한데 비트코인도 결국은 자기의 본연의 그 서사가 맞물린다라고 하면 이쪽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최근에 더코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요. 그런 얘기하면 또 책 팔러 나와 되는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스테이블 코인 그거는 비트코인. 뭐 오래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이 모든 오늘 것들이 여기 다. 줄여야 돼. 여기서 네네네. 예.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은 네. 오늘 지금 주식시장. 장난 아니에요. 지금 뭐 이러다가 오늘 분위기가 4,800도 찍으면 찍을 건데 미국이 빠지든 일본이 빠지든 지금 4,800 가는 장에서 오늘 뭐라도 잡아서 지금 동양고속 그래 잡으세요. 동양고속은 못 사겠고 그래요. 예. 그래요. 정말 반도체 사이클 좋다고 봅니다. 지금 오케이. 하나 오케이. 아니 더 하면 안 돼. 더 하면 안 돼. 지금 우리 뒤에서 지금 종목 잡아야 돼.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반도체 좋다는 거죠? 지금은 버블의 전형적 네. 신호가 아닌 게 멀티플 상승이 아니라 EPS 그래요. 상승으로 지금 오케이, 가고 있는 맞아.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돈을 잘 벌린다. 그래요.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